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65쪽에 그 동그라미 4번에 LTV와 DTI 보이시죠? 지금 동그라미 5번, 4번인가요? 네, 동그라미 4번. 자, LTV와 DTI는 여러분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기준입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이 강좌 이전에 뭘 하려냐면 우리가 이제 부채금융 타인자본을 조달할 때 이자율하고 그다음 대출액하고 상환 방식하고 세 가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근데 우리 교재가 이제 대출액을 산정하는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그 내용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걸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 이야기 뒤에 좀 다루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요, 뭐 이런 걸 좀 따집니다. LTV라는 게 있어요. 자, LTV가 뭐냐면 대부 비율입니다. 대부 잔치 기억나시죠? 대부 비율, 저당 비율 또는 융자 비율 이렇게 표현도 써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담보 인정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담보 인정 비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금융기관에서 표현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LTV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TI라는 게 있어요. DTI, 데트 인컴 레이쇼라서 DTI. 그래서 이것은 총 부채 상환 비율이다. 총 부채 상환 비율.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지고 이제 우리 한도를 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정리를 좀 해드릴 게 있습니다. 제 여러분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고 이것과 연관돼서 같이 학습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감당률 기준. 여기 이제 현금 수지 기준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현금 수지 기준. 여러분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요걸 가지고 이제 한도를 정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근데 만약에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다. 그럼 이걸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DTI하고 LTV를 기준으로 하고요. 만약에 상업용 부동산이다. 그러면 LTV하고 부채 감당 기준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산가치, 이것은 자산가치 기준이거든요.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은 둘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2번은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한도를 정해서 대출해 주긴 했는데 말이지. 나중에 온 가지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물론 그 부동산을 매각해 버린다면 적정 가치를 받을 수만 회수만 된다면 상환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은 약정한 기간 동안 온 가지를 갚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DTI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갚을 능력이 되는가 이 한도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업용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자, 임대 목적 이런 부동산 샀다 치죠. 그러니까 매기 임대 수익이 들어와야 될 텐데 그게 이제 갚을 원리금하고 관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채 감당 기준. 자, 우리 부채 감당률 공부한 적 있었죠? 부당업소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암기법으로. 순nhập 소득이 임대 수익 중에서 순수익이죠. 순nhập 소득이 앞으로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자금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채 감당 기준, 이것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사용합니다. 자,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게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뭐 이게 뭐 압도적입니다. 가장 많이 출제됐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난이도를 이렇게 변화시킬 때 간헐적으로 출제되기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27회 때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이제 26회 때까지 냈으니까 또 이걸. 자, 상당히 좀 조심해야 합니다. 자, 봐요. 지금까지 계속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내용을 출제해왔었고요. 간헐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출제를 해왔었거든요. 그러면 27회 때 난이도를 높인다. 그럼 무엇을 내고 싶어 할 것 같아? 이걸 낼 가능성이 있다. 이걸. 그래서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부분을 오늘 같이 정리하시고 1월 달에 또 반복해서 학습하는 걸로. 아시겠죠? 네, 중요하니까. 자, 먼저 이 LTV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낯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대부 비율을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죠. 자, 분모 분자를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분자가 뭐예요? 부채 잔금이죠. 부채 잔금. 분모가 뭐예요? 부동산 가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대부 비율을 이렇게 했다 치겠습니다. 60%. 0.6이죠? 0.6은 60%가 맞죠? 60%. 이렇게. 자, 뭐 이건 여러 번 설명을 했으니까. 자, 이를 기준으로 0.6이라는 것은
100을 기준수 60이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자 예를 들겠습니다.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다. 10억짜리다. 그럼 이게 0.6이니까 얼마 부채가 되어야 하냐면 이렇게 X. 그럼 X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10억을 여기다 이렇게 곱하면 되죠? 얼마예요? 6억 이렇게 되죠. 6억.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비율이 60%라는 이야기는 10억이 60%니까 6억이죠?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게 한도입니다. 첫 번째 한도. 자, 근데 이걸 대출을 해줬더니 이제 문제되는 게 이거 갚을 능력이 되냐 이 말이에요. 자, 어떤 문제 있냐면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게 되면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만약에 10억짜리 주택이다 칩시다. 계산을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10억짜리 주택이 많지는 않으니까. 자, 10억짜리 주택인데 10억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 주택 한 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원래.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대부 비율이 LTV가 80%를 가지고 해봅시다. 이해가 쉽게. 그럼 얼마 대출 받을 수 있어요? 8억을 대출 받을 수 있죠. 그럼 2억만 있으면 이 주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10억을 가진 자는 주택을 5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5채를 샀는데 들어간 돈은 10억밖에 안 들어가요. 왜? 한 채도 2억이니까. 그러면 대출 받은 게 얼마예요? 8억이죠. 5, 8, 40억을 원리금 상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겁니다. 자, 정상적인 수요 말고 이런 투기 수요가 개입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정말 주택을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들 주택을 구입하기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맞죠? 이게 투기 세력이 개입되면 이런 문제가 또 생겨요. 자,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한 사람 목표가 뭡니까? 대출 받아서라도 이렇게 사가지고 나중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그걸 팔아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택 가치가 오르지도 않는 데다가 갚아야 할 돈이 원리금, 자, 뭐에 대한 원리금? 40억에 대한 원리금 부담 되겠죠? 사회적 문제 되겠네. 그래서 LTV만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쓴 겁니다. 자, 총부채 상환 비율. 자, 봅시다. 지금 이 비율이란 말이 있죠? 근데 총부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전체 부채에 대한 매기 상환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한도로 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은 자, 이렇게 합니다. 분모가 연소득. 그리고 네가 지금 대출을 받는다면 주택담보대출 연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다른 빚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타 부채 있다면 연 이자 상환액.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대출받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하고요. 이건 원가 이자가 다 들어가죠. 기타 부채 같은 경우는 이자만 길이 이렇게 기하도록 합니다. 기타 부채는 뭔만? 이자만. 이렇게 고려해서 한도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연소득 대비 여기에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를 정하겠다는 이야기. 이게 총부채 상환비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0.4로 주어졌다 칠게요. 40%인 거죠. 그리고 말이죠. 이 사람이 연소득이 1억이라면 쳐봅시다. 연봉이 1억이라 쳐보자고요. 그럼 여기에 0.4이어야 하니까, 그죠? X, 이게 어떻게 될 거냐 말이에요. 자, 기타 부채의 이자는 없는 걸로 칩시다. 일단 간단하게. 그럼 X는 얼마 나옵니까? X는 이걸 이렇게 곱하면, 그렇죠? 0.4억 원이죠.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0.4억 원은 원금과 이자 상환액입니다. 대출 총액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아직 안 배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잘 봅니다. 일단은 대출액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잖아요. 그럼 연 원리금 상환액이 나와요. 여기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배울 내용입니다. 자, 봐요. 내가 대출 받았어요. 그럼 여기다가 저당 상수를 탁 곱하면 네가 매기 원리금을 상환할 텐데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얼마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안 배운 내용이라고 했어요. 자, 대출을 받게 되면 여기다 저당 상수를 곱하게 되면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매기 얼마씩 갚는지 이걸 계산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근데 말이죠. 지금 원리금 상환액이 먼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역산하는 거예요. 역산. 자, 봐요. 원리금 상환액을 먼저 구하고 역으로 해서 대출액을 유추내는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DTI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대출액은 대출 한도, 이 대출액은 어떻게 될까? 대출액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원리금 상환액이 있으면 이걸 뭘로 나누어서 저당 상수로 나누어서 이것을 대출액을 알아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례를 보죠. 자, 만약에 원리금 상환액이 0.4억 원 4천만이다. 그리고 저당 상수가 0.1이라 치자고요. 그럼 여기 0.1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얼마가 돼요? 4억이 되죠? 4. 4억 이렇게. 그래서 이 4억과 여기 6억 둘 중에 작은 금액이 한도가 돼요. 4억이 한도가 됩니다. 4억이.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은 6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4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억을 한도로 하겠다. 이게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계산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우리 부동산학개론 계산 문제 중 가장 복잡한 것 중에 하나를 다뤘어요. 그래서 이 정도 문제를 풀 능력이 된다면 다른 문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 어렵다 막 그러는데요. 어려봐야 이 정도 난이도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셨죠?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부채 감당률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것은 좀 도출을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봅니다. 우리 부채 감당률 배운 적 있어요? 부채 감당률 어떻게 기억했습니까? 부채 감당률 부당 없어 그랬잖아요. 분자가 순영 없어도 분모가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이죠. 부채 서비스액. 그래서 이렇게 부당 없어 이렇게 부당 없어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이런 암기법을 가르쳐준 적이 있어요. 자,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제출액을 정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게 하나 있어요. 자, 봐봐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대출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게 되면 원리금 상환액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전에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을 설명받으면서 이런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이다.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출액에다 저당 상수 곱한 거 아까 원리금 상환액을 적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이제 부채 서비스액 같은 이야기니까.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같은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이 부채 서비스액이 등장하는데요. 자, 위식을 봅니다. 자, 위식에 이 둘을 서로 바꿔 써도 괜찮아요. 자, 예를 들면 4분의 8은 2인데 이 둘을 바꿔 써도 되죠? 어떻게 돼요? 2분의 8은 4가 되죠. 한번 바꿔 써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야, 부채 서비스액은 분모가 뭐가 돼요? 부채 감당률 분자가 순영 없어도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부채 서비스액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부채 서비스 대신에 무엇을 넣을 수 있어요? 이제 순 분자가 0 없어도 그리고 여기가 부채 감당률. 근데 봐요. 여기에서 이 저당 상수를 넘겨서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죠. 그럼 여기가 이제 저당 상수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대출액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대출 총액. 그래서 이렇게 해요. 자, 부채 감당률을 기준해서 대출 가능한 총액 최대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이게. 근데 이 공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과정을 겪어서 제가 식을 산출했지만 이 결론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이쪽으로 와서 우리 식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대출 금액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출액이 어떻게 계산된다고요? 분자가 뭐라고요? 순 영업소득 분모가 부채 감당률 그 다음에 저당 상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것을 이렇게 기억하도록 합니다. 잘 들으세요. 대출업 부당당 이렇게 기억합시다. 이렇게라도. 자, 암기법 하나 더 생겼네요. 아까 우리 비율분석법 암기법 해드렸었죠. 뭐 대부잔치, 부채타자, 부당업소, 체불비서조, 회전조치 막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암기법하고 이것도 같이. 자, 이건 이렇게 합니다. 우리 그 대부업체 있죠? 그렇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잘못하면 당한다.
부당해서 대출업 부당 당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알겠죠? 대출업 부당당 이렇게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자, 여기 이제 15위 때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저 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풀 수가 없었어요. 15위 등장한 적이 있었고 그 뒤에 한 2번 정도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이 대출 한도가 나오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 언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예를 한번 해보자. 자, 어떤 기업에 순유업소득이 얼마가 했더니 연 1억 2천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부채 감당률 기준이 1.2라 이렇게 한번 해보죠. 부채 감당률 1보다 클수록 좋다 그랬죠? 1.2. 저당 상수는 0.1이라고 한번 쳐보죠. 0.1. 그럼 이거 얼마 나올까요? 10이 나옵니다. 10억이 되죠. 10억. 그러니까 한도가 얼마가 돼요? 10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LTV하고 부채 감당 기준 둘 중에 작은 금액 이때는 이제 6억이 대출 한도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게 더 작다 그럼 이게 한도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작다면 한도가 되겠죠. 그런데 요걸 이제 계산기를 누를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실수를 잘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 봐봐요. 8을 4 곱하기 2 이걸 계산해라 그러면 이건 이라고 암산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이걸 계산기로 눌러봐라 그러면 꼭 실수를 해요. 봐봐요. 8 나누기 4 곱하기 2 그러면 안 돼요. 그럼 4가 나와버려요. 4가. 계산했을 때 8 나누기 4 나누기 2 그래야 돼요. 이 둘 간의 관계가 곱하기인 것이지 여기 관계는 나누기 관계입니다. 아셨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1.2 나누기 1.2 나누기 0.1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10억이 될 거란 말이죠. 응? 잘 틀립니다 이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기를 사용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말이죠. 뭐 이런 게 있다. 응? 이걸 계산기 누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88 곱하기 79 나누기 32 나누기 54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계산기 누르는 법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출 가능한 금액 대출 한도 이걸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65쪽에 LTV와 DTI 이 내용 좀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재를 좀 확인해 볼 게 뭐가 있냐면요. 67쪽을 잠깐 한번 봐보도록 합니다. 67쪽 보니까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있죠. 이미 설명해 드렸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왼쪽 하단을 봅니다. 66쪽. 자, 부동산 금융 유형이 나와 있죠. 뭐 저당 대출과 건축 대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자율 요거 다루기 전에 이걸 좀 다루고 시간을 달리해서 이자율하고요. 상환 방식 이렇게 하는 걸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를 좀 짚어주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당 대출과 건축 대출. 저당 대부와 건축 대부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습니다. 저당 대부와 건축 대부. 자, 이건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저당대부는 우리 주택담보대출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대부는 토지를 가진 자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하는 게 뭐예요? 건축대부예요. 건축대부. 그래서 이 저당대부는 소비자 금융 또는 수요자 금융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주택을 소비하려는 사람에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생산자 금융 또는 공급자 금융이다. 이런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제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단기다, 장기다, 되게. 장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이상 이렇게 장기인 경우가 많아요. 장기인 경우가. 근데 건축대부 있죠? 이것은 말이죠. 대출 해줄 때 장기가 아니라 되게 단기. 건축기간 동안. 그래서 건축기간 동안 단기간 대출 되게 해줍니다. 건축기간 동안 단기.
그리고 우리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장기이면서 되게 저리, 정부가 이렇게 저리로 대출하도록 유도하고 있죠. 저리로. 사실은 이게 좀 모순됩니다. 원래 대출 기간이 길수록 위험하기 때문에 이자율을 높게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저리로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자율이 낮다는 이야기죠. 저리란 건 뭐예요? 이자율 낮다. 자, 이런 표현이 좀 어려운가요? 자, 이자율 낮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재밌는 게 기간은 단기이면서도 고리입니다. 고리. 이자율 높다. 왜 그럴까요? 자, 이제 위험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건축 기간 동안만 대출해 주는 건 맞긴 맞지만 건축하다가 포크리 멈출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비록 기간은 단기이지만 고리로 이렇게 대출을 해줍니다. 고리 대출. 그래서 위험이 높아서 그렇다. 뭐가? 위험이 높아서, 위험이 커서 그렇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이제 마지막 특징 하나가, 여기는 장기 분할 상환합니다. 장기 분할 상환. 그래서 이따가 우리 이제 상환 방식 배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원리금 균등 상환이에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원리금 균등 상환. 그런 장기 분할 상환을 좀 하고요. 이것은 일시 상환합니다. 일시 상환. 일시 상환. 만기에 일시 상환을 해요. 장기 분할 상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어떻게 돼요? 이 저당 대부는 영구적 저당이 성격이 좀 강해요. 영구적 저당. 좀 영구적 저당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썩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여기선 일시적 저당 이런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건 좀 기간이 좀 길죠. 영구적 저당. 이거는 좀 일시적 저당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내가 이제 토지를 구해 가지고 말이죠. 거기다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봐요. 준공하면서 준공시 일시상환을 잡아요. 준공시 일시상환을 한다. 봐요. 지금까지 자금을 조달해서 건축만 했지. 뭐 돈이 나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매각한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토지 위에 건물이 완성이 됐죠. 그럼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새로운 저당을 설정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이미 완성된 주택을 구입할 때 썼던 저당 대부처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을 뭐라 하면 교체대부로 합니다. 교체대부를 한다. 갈아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요 두 가지를 출제하는 그런 것은 대세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10년 전에 좀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최근에 와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니 막 이런 개발금융 등이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출제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인가 이거 한번 용어를 한번 사용한 적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제 학개론 시험이 그 영역이 아주 넓어요. 그래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이제 그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상품에 관한 내용으로서 좀 다룹니다. 비슷한 이런 내용을 좀 다루어요. 이런 경우는 D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그마한 어떤 나대지를 구입해서 건물 짓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대규모 개발공사에서 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요 건축대부 대출 요거하고는 우리 이 다음에 D에서 배우게 될 프로젝트 파이낸스랑은 좀 차원이 달라요. 프로젝트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요, 개발금 같은 경우는 장기간 그 자금을 융통하는 스타일입니다. 여기 뭐 단기 잠깐 건물 좀 짓는 이런 거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썩 뭐 요즘 분류를 쓰는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이건 좀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토지를 근거로 해서 대출 받아서 건물 짓겠다. 그게 이제 건축대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개발금융하고 유사하지만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거, 규모도 차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좀 하시고. 자, 여러분 교재로서는 67쪽까지, 자, 방금 6쪽 하셨고요. 67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 시간을 달리해서 68쪽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나와 있죠. 이거 이자율 요거 결정하는 거 반드시 한 문 정도 출제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69쪽에 상환 방식, 상환 방법 세 가지. 우리가 출제된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출제되거든요. 세 가지 같이 묶거나 다음 강좌에서 이걸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